한명그룹 회장실, 오후 2시. 35층 높이의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이곳은 윤재원 회장이 지난 30년간 쌓아 올린 제국의 중심이죠. 검은색 가죽 소파 위로 쏟아지는 햇살마저도 차갑게 느껴지는 이 공간에서 66세의 윤재원은 아들이 건넨 말 한마디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윤도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35해를 살아오며 아버지 앞에서 이토록 담담하게 자신의 뜻을 밝힌 적이 없었던 그였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죠.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상대가 누구냐? 박서연이라는 분입니다. 청량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죠. 시장, 반찬 가게. 재현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장 여자라고?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은 안 된다. 목소리엔 분노보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현에게 결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어요.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었고 기업과 기업의 연합이었으며 무엇보다 한명그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품격을 지켜내는 일이었죠. 그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이 그랬고 그렇게 가르쳐온 원칙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죠. 아버지는 사람의 직업보다 마음을 보셔야죠. 서연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존경. 그 단어가 재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존경한다고 표현한 것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사랑이라면 일시적인 감정으로 치부할 수 있었을 텐데 존경이라니. 그건 더 깊은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도연아, 넌 이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다. 내 결혼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더욱 제대로 된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삶을 아는 사람과요. 부자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재현은 평생 협상 테이블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맞서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상대가 누구인지 잊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대화는 협상이 아니라 전쟁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비서. 재현이 내선 버튼을 눌렀어요. 곧 문이 열리며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차유진 비서였죠. 그녀는 재현의 곁에서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회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도연 이사가 말하는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해봐. 가족관계, 학력, 재산, 과거 이력 전부.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죠. 지금껏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오려는 순간이었어요. 조사하시겠다고요? 서연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시는 겁니까? 확인하는 거야. 내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다. 절차라니, 아버지, 사람이 절차로 판단되는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분노만은 아니었어요. 실망이었죠.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이토록 차갑게 한 사람의 마음을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실망이었습니다.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있을 겁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을 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 재현의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존재였죠. 나는 서연과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있든 없든. 도연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재현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도연아.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죠. 텅 빈 회장실에 재현만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조사를 진행할까요? 재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직접이라뇨?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봐야겠어. 서류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으니까.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5년간 재현을 보자 하며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회장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요. 어떻게 확인하시렵니까? 재현의 입가에 차갑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장에 가봐야지. 손님으로. 다음 날 아침 7시 한명그룹 회장 전용 주차장. 검은색 마이바흐 대신 은색 중형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차유진이 조수석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나타난 윤재원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장님, 그 차림이. 재현은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10년은 좋게 입은 듯한 그 점퍼는 곳곳이 색이 발해 있었고 소매 끝은 조금 닳아 있었죠. 머리에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어요. 평소 단정하게 넘겼던 머리카락이 모자 밑으로 어지럽게 튀어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아니 좀 생활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60대 남성의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재현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지난 15년간 회장이 정장이 아닌 옷을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주말 골프를 칠 때도 고급 브랜드의 골프웨어를 입었던 그였습니다. 충분히 변장이 되셨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재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를 시험해봐야겠어. 내가 진상 손님으로 위장할 거야. 진상 손님이라뇨? 사람의 본성은 위기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어려운 손님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차 안에서 재현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평범한 손님으로 가서 트집을 잡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때론 무례하게 굴어보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박서연이라는 여자가 정말 아들이 말한 대로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럴듯한 사람인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회장님, 혹시 너무 심하게 하시면. 괜찮아. 어차피 난 모르는 손님일 뿐이야. 차가 청량시장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빌딩 숲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이 나타났어요.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재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1시간쯤 걸릴 거야. 회장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혼자 가는 게 자연스러워. 걱정 마. 재현은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죠. 시장은 이미 활기로 넘쳐나고 있었어요. 생선 굽는 냄새, 튀김 기름 냄새, 과일의 달콤한 향기가 뒤섞였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싱싱한 고등어 구경하세요. 오늘 아침에 딴 상추 있어요. 재현은 그 소리들 사이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좁았어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어깨가 부딪혔죠. 이런 곳을 걸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5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세 번째 골목을 돌아서자 작은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네 반찬 가게라고 손글씨로 쓴 간판이 보였죠. 가게는 크지 않았어요.
4평 남짓한 공간에 진열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2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재현은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 진열장 너머로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죠. 박서연이었습니다. 가게는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그저 깨끗하고 단정했죠. 반찬을 담은 용기들은 투명했고 각 반찬마다 이름과 가격이 정확히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정직한 재료, 정성스런 손맛이라고 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울렸죠. 어서 오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는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진짜로 반가워하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긴 미소였죠. 재현은 잠시 그 미소에 당황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인사들과는 다른 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구경하시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연은 다시 반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김치, 나물, 조림, 볶음. 모든 반찬이 깔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그리 비싸지도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싸지도 않았죠. 적정한 가격이었어요. 재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시험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그는 진열대 앞으로 다가가며 입을 열었어요. 이거 언제 만든 건가요? 목소리를 일부러 퉁명스럽게 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죠.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멸치볶음 말이야. 오래된 거 아닌가? 재현이 진열대를 가리켰습니다. 사실 멸치볶음은 윤기가 흘렀어요. 방금 만든 것처럼 신선해 보였죠. 하지만 재현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이 좀 이상한데요? 서연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아침 5시에 만든 거예요. 신선한 멸치로 직접 볶았습니다. 그래도 색이 좀. 재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재현은 뭔가를 읽었습니다. 짜증도 불쾌함도 아니었죠. 오히려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까다로운 손님일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시면 다른 반찬 보시겠어요? 취향에 맞는 걸 찾아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재현은 속으로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면 표정이 굳거나 퉁명스럽게 대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군. 재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을 준비했죠. 과연 박서연이 끝까지 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재현의 진상 손님 작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재현은 진열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가리키며 하나하나 물어봤죠. 서연은 매번 정성껏 설명했어요. 어떤 재료를 썼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까지. 그녀의 대답은 성의가 있었고 무엇보다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니, 만족한 척하지 않았죠. 그는 일부러 더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얼마예요? 재현이 배추김치통을 가리켰습니다. 500g에 6,000원입니다. 6,000원? 이게 6,000원이라고요? 재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 한두 명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죠. 서연의 미소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네, 국산 배추와 고춧가루만 사용해서. 시장 김치치고는 너무 비싸네. 다른 데는 더 싸던데요? 재현이 말을 자르며 투덜댔습니다.
사실 그는 김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몰랐어요. 집에서 먹는 김치가 얼마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냥 무조건 트집을 잡는 겁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김치는 조금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MSG나 화학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배추도 계약 재배한 걸 직접 받아서 담그고요. 그래도 비싸잖아요. 여기가 고급 백화점도 아니고. 재현의 말투가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보통 가게 주인이라면 이쯤에서 얼굴이 굳거나 아니면 손님에게 나가달라고 할 만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럼 한번 맛보시겠어요? 맛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서연이 작은 접시와 포크를 꺼냈습니다. 김치를 조금 떠서 접시에 담았죠. 그리고 재현 앞에 내밀었어요. 직접 맛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격이 왜 이런지. 재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지만 거절하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았어요. 그는 포크를 들고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재현의 눈이 커졌어요. 맛이 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김치의 시원한 맛과 함께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었고요. 집에서 먹던 김치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때요? 맛있죠?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재현은 얼른 표정을 관리했어요. 뭐, 그저 그렇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 김치는 정말 맛있었어요. 6,000원이 아깝지 않은, 아니, 오히려 저렴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맛보실래요? 이 무생채도 인기가 많거든요.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죠. 무생채를 조금 떠서 다른 접시에 담았어요. 재현은 마지못한 척 그것도 맛봤습니다. 역시나 맛있었어요. 재현은 슬그머니 다른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짜지 않아요? 짜기만 하고 맛도 별로구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짜지도 않았고 맛도 좋았어요. 하지만 재현은 계속 시험하고 싶었죠. 서연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음식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셨죠? 교환해 드릴게요. 제가 직접 담갔으니 다른 것도 한번 맛보세요. 그 말과 함께 서연은 다른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작은 접시 4~5개가 재현 앞에 놓였어요. 다 맛보시고요. 입맛에 맞는 걸 고르시면 돼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짜증도 불쾌함도 묻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진심으로 손님의 입맛을 맞춰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재현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트집을 잡으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대충 응대하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어요. 오히려 더 친절해졌습니다. 혹시 날 알아본 건가? 재현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죠. 그녀는 진짜로 모르는 손님을 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손님에게 이렇게 정성껏 대하는 거였습니다. 재현은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모두 맛있었어요. 집에서 먹던 음식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단순히 비싼 재료를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정성이 느껴졌어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어때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재현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히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면 시험이 끝나버리죠. 그냥 그래요. 재현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잠깐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웃으며 말했죠. 그럼 다음에 다시 오세요. 또 다른 반찬들도 만들 테니까요. 손님 입맛에 꼭 맞는 걸 찾아드릴게요. 재현은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굴었는데도 다시 오라고 하다니. 보통은 다시는 오지 말라는 눈빛을 보낼 만한데요. 일단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재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재현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다시 반찬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아직은 연기일지도 몰라. 재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라는 걸. 저게 박서연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요. 하지만 재현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장 입구를 향해 걸었죠.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서요. 다음 날 오전 9시 재현은 다시 서연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본격적인 시험을 준비했죠. 차유진은 시장 입구 근처 카페에 앉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였습니다. 재현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진짜로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지난번 그렇게 까다롭게 굴었는데도 말이죠. 재현은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번에 먹어본 게 그나마 괜찮아서 왔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오늘은 뭐 드릴까요? 서연이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재현은 이것저것 가리키며 반찬을 골랐어요. 김치,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모두 합쳐서 4만 원어치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정성껏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비닐봉지에 담고 그걸 다시 종이봉투에 넣었죠.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꼼꼼히 묶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조심히 들고 가세요. 서연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재현이 받아들었죠. 그리고 고의로 손을 살짝 놨어요. 쿵.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 든 반찬 용기 몇 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다행히 뚜껑이 열리진 않았지만 용기가 굴러다니며 바닥이 지저분해졌죠. 어머, 죄송해요. 서연이 황급히 몸을 숙였습니다. 바닥에 용기들을 주우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재현은 먼저 소리쳤습니다. 포장 엉망이네. 이렇게 허술하게 싸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가게 밖까지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더 단단히 쌀걸요. 서연이 용기들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죠. 오히려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새 봉투로 다시 싸드릴게요. 이번엔 더 단단히요. 서연은 새 봉투를 꺼내 다시 포장했습니다. 이번엔 테이프까지 붙여서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재현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속으로는 미안함이 밀려왔지만 표정은 굳게 유지했죠. 사흘째 되는 날 재현은 더 심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어요. 사장님 나와봐요.
서연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다른 손님 2명도 깜짝 놀라 쳐다봤죠.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어제 여기서 산 김치 먹고 배탈 났어. 배탈. 재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완전히 화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배탈도 나지 않았고 어제 산 김치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식중독 의심은 치명적이었죠. 주변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럼 병원에. 병원은 무슨, 당신네 반찬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재현이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시장 상인 몇 명이 무슨 일인가 싶어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그중 한 명, 50대 후반의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권상철 상인회장이었죠. 손님, 함부로 그러는 거 아니야. 서연이는 재료 관리 철저하게 하는 애라고. 그래요,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서연을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재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두둔하시네. 직접 당해보지도 않고. 서연은 상인들을 말렸습니다. 손을 들어 진정시키는 신용을 했죠. 그리고 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비랑 약값 제가 드릴게요. 진짜 제 실수였다면. 실수가 아니라 대충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재현이 다그쳤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울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전 항상 정성껏. 하지만 제가 부족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재현은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죠. 나흘째 재현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 가게에 손님이 가장 많을 때를 노렸어요.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갔습니다. 가게 앞엔 손님 5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재현은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줄 서세요. 뒤에 있던 손님이 말했지만 재현은 무시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반찬 맛없어요. 다들 속지 마세요. 순간 모든 시선이 재현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손님을 응대하다 말고 멈칫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재현은 계속 소리쳤어요. 이 집 반찬, 겉만 번지르르 하지 맛은 엉망이에요. 비싸기만 하고. 권상철이 또 달려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손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업 방해예요. 영업 방해는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사실이 아니라 헛소리지. 서연이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데.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재현은 슬쩍 뒤로 물러날까 생각했습니다. 너무 과했나 싶었거든요. 바로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그녀는 재현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제 반찬이 부족했나 봅니다. 더 노력할게요. 그 순간 재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반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잘하겠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시장 입구 카페에 앉아있던 유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고 있네요. 유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연은 진심이었어요. 까다로운 손님도
무례한 손님도 모두 똑같이 소중한 손님이었죠. 그게 서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현은 뒤돌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시험은 충분했습니다. 아니, 이미 결론은 나 있었죠. 그는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닷새째 되는 날, 재현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진상 손님으로 구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불편했으니까요. 대신 재현은 서연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멀리서 관찰자로서요. 차비서, 내일 새벽 4시에 시장으로 가자. 4시요? 새벽 4시에 말입니까? 유진이 놀라서 되묻었습니다. 재현은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6시 이전엔 출근하지 않았죠. 그래. 그 여자가 재료를 사러 나온다더군. 재현은 어제 시장 상인들의 대화를 엿듣고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서연은 매일 새벽 4시에 시장 도매상가로 가서 직접 재료를 골라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재현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옷을 입고 나왔죠. 유진이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하시겠습니까? 가자. 차는 텅 빈 도로를 달렸어요. 새벽 4시의 서울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요했고 쓸쓸했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30분 뒤 차는 시장 도매상가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재현과 유진은 차에서 내려 조금 떨어진 곳에 섰어요. 건물 그늘에 숨어서요. 저기 오십니다. 유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큰 가방을 메고 박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도매상가로 들어갔습니다. 재현과 유진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죠. 상가 안은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새벽인데도 상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채소 나르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손술에 굴러가는 소리. 모든 게 생생했어요. 서연은 첫 번째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진열된 배추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겉잎을 넘겨보고 색깔을 확인하고 손으로 눌러 단단함을 체크했죠. 대충 고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마치 보석을 고르듯이 신중했어요. 이거 얼마예요? 15,000원. 조금만 깎아주세요. 제가 단골인데. 에이, 서연 씨는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13,000원 할게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배추 3포기를 골라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다음 가게로 이동했어요. 무, 파, 마늘.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골랐습니다. 재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1시간 넘게 상가를 돌아다니며 재료를 샀죠. 가방이 점점 무거워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졌지만 서연은 쉬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매일 하는 건가? 재현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년 365일 중 쉬는 날이 명절 사흘 정도라고 하더군요. 1년에 사흘. 재현은 놀랐습니다. 자신은 1년에 몇 번이나 휴가를 가는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골프를 치러 가고 분기마다 해외 출장도 겸한 여행을 다니는데 저 여자는 거의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였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자신의 가게로 향했어요. 재현과 유진도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서연은 가게에 도착해 재료를 내려놓고 곧바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재현은 가게 건너편 작은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연의 가게를 볼 수 있었죠.
유진이 커피 2잔을 주문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 7시, 8시. 서연은 쉬지 않고 일했어요.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나물을 삶고 반찬을 볶았습니다. 가게 안이 점점 음식으로 채워져 갔죠. 9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죠. 서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오늘 김치 새로 담갔어요. 그래. 어제 먹은 거 너무 맛있더라. 저번보다 더 맛있어요. 잠깐만요. 서연은 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용기에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멸치볶음도 조금 더 담았죠. 콩나물 무침도 한 통 더 넣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서비스예요. 반찬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에이, 이렇게 많이. 괜찮아요. 할머니 잘 드시는 거 보면 제가 더 기분 좋거든요. 할머니가 돈을 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서연은 계산하고 거스름 돈을 주려다가 말았죠.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안 돼, 돈은 내야지.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고맙다. 넌 정말 착한 애야. 할머니가 무거운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가게 밖까지 따라 나가 할머니를 배웅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안전하게 모퉁이를 돌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재현은 그 장면을 모두 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건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오후가 됐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이었어요. 서연은 한 명 한 명 정성껏 대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반찬을 설명하고 포장을 꼼꼼히 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서연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옆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그 가게 주인은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서연은 혼자 빗자루를 들고 청소했습니다. 자기 가게 앞만이 아니라 옆 가게, 맞은편 가게까지 시장 골목 전체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연기가 아니구나. 재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 회장을 바라봤어요. 재현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장에 왔을 때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졌어요. 대신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조금은 부드러워진 표정이었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서연은 가게 문을 닫았어요. 정리를 시작했죠. 바닥을 닦고 진열대를 깨끗이 하고 남은 재료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자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서연은 가게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피곤한 걸음으로 골목을 걸어갔죠. 재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체구,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이제 돌아가시겠습니까?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서연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엿새째 되는 날 오후 재현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했어요. 확실하게요. 그는 다시 한번 진상 손님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후 1시 반 점심시간이 막 지나가는 시각이었어요. 가게엔 손님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재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게 문을 벌컥 열었어요. 얼굴을 붉게 만들고 눈에 핏발을 세우고 완전히 화난 사람의 모습으로요. 사장, 사장 나와. 큰 소리가 가게를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서연도 뒤에서 튀어나왔죠.
재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무슨, 이 반찬 먹고 탈이 났어. 병원까지 갔다 왔다고. 재현이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사실 그건 그냥 두통약이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몰랐죠. 어머, 정말요? 한 손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보상하라니까. 병원비, 약가, 그리고 고통에 대한 위로금. 재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가게 밖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구경꾼이 10여 명이 됐죠. 저기, 제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울음을 참는 게 보였죠.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었어요. 당신네 가게 위생검사나 제대로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는 거 아냐? 아니에요. 저희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럴 리가 없지. 권상철 상인회장이 달려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얼굴이었어요. 손님, 이건 도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증거. 내가 증거야. 배 아픈 게 증거지.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서연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재현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재현이 본 중에 서연이 우는 모습은요. 지난 며칠간 그토록 심하게 굴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녀가 지금 울고 있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가게 주인이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한다는 의미였죠. 자존심도 명예도 모든 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현의 손이 번쩍 올라가 서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요.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현의 눈과 마주쳤죠. 그만하시오.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쓸쓸하고 깊은 후회가 담긴 목소리였죠. 네. 서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멈칫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내가 잘못했소. 미안하오. 재현이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66년을 살면서 남에게 고개 숙인 적이 거의 없었던 그가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나는 배탈이 난 게 아니오. 거짓말이었소. 그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거짓말? 그럼 지금까지 뭐였단 거죠? 사람들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바로 그때 가게 입구로 차유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재현 옆에 섰죠. 회장님. 유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회장님. 그 호칭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 저 할아버지가 회장이라고? 재현은 눌러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점퍼에 지퍼를 내렸어요. 안에는 고급스러운 셔츠가 보였죠.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윤재헌이요. 한명그룹 회장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재헌? 한명그룹? 그럼. 그리고 도연이 아버지요. 그 순간 서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도현 씨의 그렇죠. 내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해서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소.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상 손님으로 위장해서 당신을 시험했소. 정말 미안하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입을 벌렸습니다. 한명그룹 회장이 시장에 와서 진상 손님 노릇을 했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서연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배신감, 당혹스러움, 그리고 묘하게도 이해하려는 마음까지. 지난 며칠간 당신에게 정말 무례하게 굴었소.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소. 재현이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신분으로, 재산으로, 학벌로 판단했소. 그게 옳다고 믿었소.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소. 재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남 앞에서 약해지는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내 아들이 존경한다고 했을 때 난 이해하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 알았소. 당신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요. 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재현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 속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재현은 그걸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재현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명그룹 회장이 시장 반찬가게 사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죠.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재현을 바라볼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용했지만 또렷했죠. 재현은 고개를 들어 서연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도망칠 수도 없었고요. 그렇죠. 미안하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후회, 부끄러움,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가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반찬통을 일부러 떨어뜨린 것도요? 그렇죠. 배탈 났다고 거짓말하신 것도요? 맞소. 다른 손님들 앞에서 소리 지르신 것도요? 맞소. 재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나하나 고백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권상철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당장이라도 재현에게 달려들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재현을 바라봤죠. 그 눈빛은 더 이상 눈물로 젖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맑고 담담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재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님. 그 호칭에 재현의 눈이 흔들렸어요.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한테 그렇게까지 미움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집에 가면 울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저 손님이 만족하실까, 그런 생각만 했죠. 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손님은 왕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배웠어요. 가족? 재현이 작게 되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손님을 왕처럼 모시면 거리가 생긴다고요. 대신 가족처럼 대하면 진짜 마음이 통한다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재현은 그 말을 곱씹었어요. 손님을 가족처럼. 그래서 저렇게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거구나. 가족은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미워하지 않잖아요. 화나고 속상해도 결국엔 용서하게 되고요. 서연이 재현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손님이셨으니까 미워하지 않을게요. 재현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어요. 매일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죠. 하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순간 뭔가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66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정말, 정말 미안하오.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평생 울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그 닷새 동안 난 당신에게서 내가 잃었던 진심을 봤소. 재현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난 평생 성공만 쫓아왔소.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권력을 얻는 게 전부였소.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사람의 마음을 보는 법을 잊어버렸소. 재현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소. 진짜 훌륭한 사람은 어려울 때 진심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당신은 그런 사람이요. 서연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대신 환하게 웃었죠. 감사해요, 아버님.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오. 세상 사람들 중에 당신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소? 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서연아, 사람을 대할 땐 항상 진심을 다해라. 그럼 언젠가 그 진심이 돌아온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님의 진심이 제게 돌아온 거잖아요. 재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했는데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니. 권상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서연아, 넌 착해도 너무 착해. 이렇게 쉽게 용서하면 안 되지.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아버님은 저를 시험하신 거지만 저도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는데?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 방식을 지켜야겠다는 용기요. 서연의 말에 상인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재현은 감탄했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배움을 찾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도연 이사님께 연락드릴까요? 재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가 직접 말하겠네. 아들한테 직접 사과해야지.
재현이 서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우리 도연이를 잘 부탁하오. 그 녀석은 고집은 세지만 마음은 따뜻한 아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도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나를 닮았다고? 재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겉은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하신 거 똑같아요. 그 말에 재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거였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웃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서서히 풀렸어요. 그럼 결혼 허락하시는 거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은 한참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라면 기꺼이 우리 며느리로 맡고 싶소. 석 달 뒤 가을이 깊어진 11월 초순. 서울 시내 한 예식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윤도현과 박서연의 결혼식이었죠. 예식장 입구는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눈길을 끄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석이었어요. 그곳엔 정장을 차려입은 시장 상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권상철 상인회장, 옆 가게 아주머니들, 생선 가게 아저씨, 채소 가게 할머니, 평소 서연과 함께 시장을 지켰던 사람들이 모두 와 있었죠. 어색하게 넥타이를 매고 불편한 구두를 신고 하지만 누구보다 환한 얼굴로요. 반대편 신랑 측 하객석에는 한명그룹 임원들과 재계 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사람들이었죠. 두 하객석의 대비가 극명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어울렸어요. 식장 뒤편 신부 대기실. 서연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져 있었고 화장은 은은했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오늘은 웃는 날이니까요. 문이 열리고 플래너가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준비되셨어요? 곧 입장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부케를 들었죠.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식장 입구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음악이 들려왔어요. 웨딩 마치였죠.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저 문이 열리면 혼자 걸어 들어가야 했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요. 서연의 아버지는 그녀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혼자 버질로드를 걸어야 했습니다. 플래너가 손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어요. 서연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혼자서요. 부케를 꼭 쥐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었죠. 하지만 세 걸음도 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신랑 측 앞쪽 자리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어요. 윤재헌이었습니다. 그는 통로로 나와 서연에게 다가왔죠.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재헌은 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다. 같이 가자. 그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재현의 손을 잡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아버님, 울지 마. 화장 다 번지겠어. 재현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웃었어요.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죠.
하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눈물을 닦았어요. 한명그룹 임원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죠. 플래너는 당황했지만 곧 음악을 다시 틀었습니다. 재현과 서연은 함께 걸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재현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치 진짜 아버지처럼요. 버질로드 끝에는 윤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재현은 서연의 손을 도연의 손에 포개 주었습니다. 잘 부탁한다, 도연아. 네, 아버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죠. 식은 따뜻하게 진행됐습니다. 줄의 말씀도 서약도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도연과 서연이 키스할 때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죠. 시장 상인들은 휘파람을 불었고 임원들은 품위 있게 박수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뷔페장에는 호텔 음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 특별한 테이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반찬 도시락들이 쌓여 있었죠. 이게 뭐야? 한 하객이 물었습니다. 플래너가 설명했어요. 신부님이 직접 만드신 반찬 도시락이래요. 하객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래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시락을 하나씩 받아갔죠. 뚜껑을 열자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보였어요. 김치, 나물, 조림, 볶음. 모두 서연의 손맛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재현도 도시락을 받았어요. 자리에 앉아 뚜껑을 열었죠.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맛봤던 그 반찬들이었어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였죠. 아버님, 이건 제 첫 효도예요. 첫 효도라니? 네. 앞으로 자주 해드릴 거예요. 아버님 건강 챙겨드리는 게 제 임무니까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현은 젓가락을 들어 김치를 집었어요. 입에 넣었죠.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 맛. 재현이 눈을 감았습니다. 맛은 여전했어요. 아니, 더 좋았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먹었던 그 맛보다 더 깊고 더 따뜻했죠. 이 맛.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맛이구나. 재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정성, 진심, 사랑. 그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많이 드세요, 아버님. 그래, 고맙다. 재현은 계속 반찬을 먹었습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요. 각각의 맛을 음미하면서요. 유진이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죠. 회장님 정말 맛있나 봐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 재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저녁 무렵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죠. 하지만 스튜디오가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서 찍기로 했어요. 청량시장이었습니다. 서연이네 반찬가게 간판 아래서요. 해질녘의 시장은 고요했어요.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죠. 하지만 서연의 가게 앞만은 밝았습니다. 재현, 도현, 서연이 나란히 섰습니다. 재현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도현과 서연은 여전히 예복 차림이었어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죠. 자,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 사람의 미소가 렌즈에 담겼어요. 재현의 웃는 얼굴, 도연의 행복한 표정, 서연의 환한 미소. 모두가 진심이었습니다. 사진사가 사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아름다운 가족 사진이에요. 재현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가족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신분도 재산도 학벌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 사람의 진심만이 있었죠. 진심은 신분을 넘어 사람을 변화시킨다. 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그 말씀 정말 멋있어요. 나도 이제야 알게 됐다. 내가 서연을 존경한다고 했을 때 이해 못했는데, 이젠 알겠구나. 재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도 재현을 보며 웃었죠. 우리 가족이 된 거 맞죠, 아버님? 그럼 당연하지.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포즈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으로요. 저 멀리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권상철이 소리쳤어요. 서연아, 행복해라. 네. 회장님도 건강하세요. 서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현도 상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죠. 그들도 화답했습니다. 이제 재현은 그들에게 낯선 재벌이 아니었어요. 서연의 아버지였고 시장의 가족이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시장에 가로등이 켜졌어요. 세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함께요. 진짜 가족처럼요. 그 뒷모습이 저녁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장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